봉도사 쪽집게 정치해설 7월 2일 방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이미 100명은 넘었습니다. 또 막 박수 칩니다. 이게 이제 숫자는 막 늘진 않았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빨리 들어오세요. 예, 그럴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7월 14일서부터는 저쪽 청담동 사무실 가서 하기로 해갖고 거기서는 이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아 화랑역 맥주 축제소에 요즘 이제 뭐 뒤풀이 이런 거는 자 여러분 오늘 음 조은석 특검 얘기를 계속 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제 오늘 지금 뭐 오늘도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검찰 인사 때문에. 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오늘 좀 조은석 검찰 인사 그걸 좀 차근히 말씀드리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로 이렇게 들리는데 여러분 시야를 열고 좀 다양하고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거고 지금 검찰 인사 이제 막 인사했거든요. 조국 땅에서는 그 뭐 조국 땅도 여러분 좀 비판하지 말아 주시고 문재인 정부도 이러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렇다고 통으로 잘못했다, 통으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말씀드리기가 무척 불편해. 근데 벌써 유튜브에서 이 검찰 인사한 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계세요. 많이 생겨요. 아이고 좀 속상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이 있을 텐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인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했냐면 국무회의에서 어 국무회의에서 오늘 그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임명된 권력과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임명된 권력과 선출된 권력.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선출된 권력은요. 선출된 권력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소 선거가 있는데 제가 어제 그 며칠 전에 갔을 때 보니까 지금 단체 선거 뭐 이런 게 선관위 위탁해서 하는 선거가 27개인가 그래요. 지금 뭐 신분 못 뛰러 가서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이해 단체들 단체들 선거 말고 국민들이 투표권을 갖고 참여하는 선출되는 권력이 뭐가 있죠? 구의원이 있죠. 지방선거에서 보면 구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의원 있고 광역의원 있고 기초단체 있고 광역단체 있고. 자, 이게 지방선거에서 4개입니다. 투표가. 그렇죠. 이렇게 해 갖고 뽑힌 사람을 선출된 권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출된 권력. 그다음에 이제 전국 차원에서의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그다음 대통령 선거 두 개가 있죠. 이걸 통해서 뽑혀진 사람을 선출된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선출된 분들이 임명돼 갖고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 있잖아요. 장관 요즘 막 계속 임명하지 않습니까? 장관 임명해 뭐 대통령 되면 만 자리 이상을 임명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임명된 권력이라 그래요. 임명된 권력.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은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므로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이니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첫째로 발전된 국민 주권. 여러분도 국민들이요. 직접 정치를 하는 거는 거리로 나오잖아요. 내란 때. 응원봉 시위하고 그러면서 내란 세력들을 물리치자 하면서 직접 나온 게 이건 이제 직접 참여고
평상시에는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임을 하잖아요, 권력을. 그러니까 위임하는데 자기가 투표로 뽑은 사람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위임을 한 거죠. 대통령이 뭐 무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어제 그저께 또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진숙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죠. 보니까 지금 방통위원장 해갖고 저거 그냥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이 바뀌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사실은 통상적으로 그냥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면서 옷을 벗고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게 예의예요. 이번에 지금 해외 공관장들 다 사표 내고 나가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임명했으니까. 근데 이준석이 국회 가고 지금 하는 꼴 보면 최민희 상임위원장하고 막 싸우고 방통위원장하고 그 국회 방통위 그 상임위원장하고 싸우고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도 이제 지금 하는 꼴 보면은 뭐 국민 세금 혈세로 녹봉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본인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말을 확 끼어들면서 찾지 않는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에 출석했느냐 물으니까 수사 관련된 것이라 답변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다음에 또 뭐라 선거에 출마할 거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2022년에 5월에 3월이죠. 3월에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5월 9일 날 취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관들 국회에서 하는 행태 보세요. 아주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높아서 갖고 거기서 그 진정성 있게 답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런 이유는 국회의원이 직접 국민들이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우리 대신에 정치를 좀 해주십사 하고. 그럼 국회의원이 질문하면 국민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은 모든 국가의 권력은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야, 가갖고 국회의원들한테 꺾이지 마. 그거 별거 아니야. 쇼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 그러면 기죽지 말고 들이받아. 라고 누가 시켰을까요? 윤석열이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거 안 보고 얘기하는 동안에 보니까 200명 넘으니까 또 박수를 치겠습니다. 아, 박수 치다가 방송 나가네. 그 윤석열이 이렇게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을 개돼지로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검찰 출신은 뭐 모르는 게 없고 뒤에서 그냥 김건희가 시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가갖고 니네 절대 기죽지 마. 그러니까 그 한덕수도 안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위원회에서 하신 저 발언은 이진숙을 겨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국회 와서 어 미친놈 그냥 뭐 항문에 불 붙은 것처럼 날뛰던 이 국무위원 장관들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국회 와 갖고 국회 무시하면서 그냥 눈 부릅뜨고 어디에 감사원에 누 모시기 사무총장 그냥 국회 갖고 그게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서로 경쟁을 해. 윤석열이 보고 있으니까. 또 누가 갖고 국회 가서 잘 싸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민주주의 민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은 국민들은 그 이직한 사람들 진짜 어떤 사람들일지 너무너무 궁금해.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말씀한 거는 그냥 이진숙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뭐고 국가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거 좀 배워야 돼요. 기본 철학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아직 국무위원들 적과에 동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다 임명을 했고 그
청문회를 거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무위원들 싹 바뀔 텐데, 아, 사실은요, 국힘도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때 이제 뭐 저는 이제 하도 오래전에 국회의원 해갖고 우리 열린 우리당 시절에 그 국무위원들이 왔고 워낙 얼토당토하는 것을 그때 당시 이제 국힘 전신에서 막 그 장관들이 야단을 쳐요. 그럼 장관들이 열받으니까 막 지금처럼 들이받진 않는데 아이고 의원님 오해입니다. 그러면 오해? 지금 여기서 그 의원 앞에 오해라는 게 지금 응? 저런 무례한 태도를 막 그러면 장관들이 뭐라고 항의를 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얼마나 이렇게 요령껏 했냐 하면 지금 국힘하고 싸우잖아요. 국힘하고 안 싸워요, 그때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의원 발언 딱 끝나면 아니면 끼어들어 갖고 우리 여당이었을 때거든요. 장관을 야단쳐요.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고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있는 국힘 의원들의 발언에 왜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답하냐? 그리고 장관을 야단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미안했고 장관을 더 이상 야단을 안 쳐. 이게 사실은 좀 노련하고 능수능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22년에 자기들 정권 잡고 우리가 다수당이 있을 때 장관들이 그랬으면 국힘이 야단쳤어야 돼요. 지금 국회 와서 뭐 하는 짓거리들이냐고 이게.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장관을 야단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장관들을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미안해서 공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힘도 하수, 거기 가서 싸우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진짜 뭐 멍멍거리는 거죠. 그게 그 장관입니까? 그것도 하수.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뒤에 있는 인간은 그냥 지가 개돼지인 거예요. 오죽하면 별명이 맷이잖아요. 맷. 예? 뭐 지가 하수인 거예요, 지가. 갖고 국회의원들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 아주 신중하게 대답해야 된다. 정성껏 대답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야죠. 지가 뭐 국회 갖고 갖고 뭐 그 문재인 때 다 망가뜨렸지 뭐. 문재인 뭐 나는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 갖고 그걸 무슨 검찰총장감이라고. 에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막 그 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께 문제 제기하는 건 맞아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요체가 갈등입니다, 갈등. 그 갈등인데 파괴적 갈등이 아니라 긍정적 갈등이 선기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선기능으로 가는 거예요. 갈등을 극복을 하고 아름다운 조화와 화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민주주의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피리에 비유해요. 피리. 피리는 여름 피리를 불잖아요. 그럼 피리는 그 안에서 바람과 바람이 충돌합니다. 바람끼리 갈등이 생겨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지 그 피리라고 하는 그 안에서 바람끼리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즉 바람과 바람이 갈등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여러분 일사불란한 의기투합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는데 윤석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부딪혀 갖고 가서 부셔갖고 깨라는 거 아니에요. 장관들하고 토론하고 부딪혀야죠. 근데 정책적으로 누구를 생각하면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예? 근데 우상호 의원 강원도시장 안 나간대요. 예? 마순윤님 우상호 의원 강원도시장 안 나간대. 강원도시장 나가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좋겠어. 근데 우상호 의원은 강원도시장 나가는 게 아니라 강원도 도지사 나갑니다. 농담이에요. 음, 예. 300명 넘었어. 또 박수 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강원도는 도지사죠. 강원도는 시장이 아니라 강원도에는 속초시장, 강릉시장 뭐 이런 기초단체가 있고 광역단체는 강원도지사입니다. 우상호 시장 강원도 도지사 나가면 그 자리에 가라. 아주 감사한 덕담으로 받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분들이 그다음에 조국당 쪽에서 오늘 많이 이제 비판을 했는데 성상원 씨하고 정 누구죠? 아유 뭐 누구야? 변호사 이름 어 성상원과 정진우, 성상원과 정진우. 어 천영님 봉도사는 계속 뒤에서 활동해. 천영님 그 댓글 쓰지 말고 뒤에서 그냥 보세요. 예? 천영님 댓글 쓰지 말고 뒤에서 계속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 무척 그 중요한 과제였죠. 과제였죠. 그런데 또 무슨 뭐가 과제였었죠? 그때 당시에는 시대 정신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대의 과제, 시대 정신이 조금씩 달라요. 블루스카이님 저 말씀 답변하고 계시죠. 민주 대형 유튜브 방송 출연 좀 해. 출연하고 싶은데 안 부릅니다. 왜냐면 제가 출연하면 다운들이 아직도 욕하고 구독자 수가 빠지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출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저도 하려고 지금 뭐 이제 얘기들도 좀 하고 그러는데 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워밍업 하고 계세요 그러잖아. 아, 아순님이 워밍업 하고 계세요. 인사도 많이 다니시고 보수 국힘 교류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잘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누가 제일 잘할까? 검찰한테 두들겨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합니다. 그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엔 제가 보기에는 세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당장 경제를 살리는 게 지금 무척 중요합니다. 윤석열 3년 동안 경제를 망가뜨렸거든. 그다음에 관세협정, 미국에서 관세협정 밀고 들어올 위험성 때문에 대미 수출 줄고 대중 수출 주는 것 때문에 수출 전선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서울이 그냥 불이 붙었고 막 폭발을 하니까 6억의 대출 딱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6억의 대출 막음으로 인해 또 서민들이 휘청합니다. 어쨌든 이게 무척 복잡한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어. 그런데 경제를 살려야 돼. 그래서 30조 5천억을 일단 추경 편성해 갖고 생계 지원 자금 뭐 당장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돈을 풀 수가 없어요. 국가 재정에도 지금 한계가 있어. 그래서 국가 경제를 지금 당장 살려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됩니다. 검찰이 지난 3년 동안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이 완전히 그냥 나라를 절단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야 된다. 요 두 가지. 그다음에 이제 어, 세 번째가 뭐냐면, 당 민주당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있어요. 근데 요 얘기는 민감하니까 제가 안 할게요. 요 얘기는 민감합니다. 요건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검찰 개혁과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는 대책을 세웠어요. 근데 대책을 세웠는데 부동산 문제가 빵 터지니까 일단 급한 대로 6억 대출 그, LTV, 부동산 담보 대출 6억 이상 못하게 딱 묶어버렸어요. 아주 고강도 정책이죠. 그런데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 때를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있었죠? 그때는 적폐청산이었어요. 적폐청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삼성과 정유라 말 뭐 이런 등등 하고 그래갖고 국정농단을 그때 국정농단 세력들을 싹 정리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죠? 그때 검찰의 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검찰의 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머릿속에 계속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 개혁하려고 그러다 돌아가신 건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이 딱 터지고 탄핵이 딱 터지니까 아, 이 국정농단 세력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2017년에 검찰의 검찰 개혁이나 이걸 먼저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민주당이 123석입니다. 1당인데 123석이야. 그리고 국회의원 122석. 과반 의석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을 통과시키고 싶어도 검찰 개혁하려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법 개정이 쉽지가 않았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밀려 내려옵니다. 밀려 내려와요. 그런데 이제 검찰 적폐 청산을 해야 되는데 검찰에 좀 제대로 된 칼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탄핵 적폐 세력들을 수사할 때부터 그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부터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은 이제 대통령 되기 이전에 특검이 임명이 된 거거든요. 그때 누구죠? 그때 특검 벌써 잊어먹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특검의 그 수사팀장 뭐 수사팀장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둬 갖고 윤석열을 갖다가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같은 분위기면 야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저런 사람을 쓰면 어떻게 그러면서 여러분 또 그때다 지금처럼 잘하면 그때 비판했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윤석열은 나중에 보니 그때도 아는 분들은 알았지만 첫 번째 철저한 검찰주의자예요. 그다음 철저한 보수야. 친 이명박이야. 이명박이 제일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뼛속까지 친이라 오죽하면 지금 한간에 떠도는 말들이 할머니나 증조할머니나 고조할머니 쪽에서 일본 사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떠돌아요. 그런데 철저한 검찰주의자, 그 다음에 보수 세력, 그 다음에 친 이명박, 친일 이런 사람인 줄 몰랐을까? 난 모르는 것보다도 충분히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박용수 특검이 자기가 특수부에서 계속 데리고 있고 수사에는 여기가 귀신이고 또 그 특수부를 딱 장악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필요하다 해갖고 윤석열을 썼을 거예요. 자, 400 넘었으니까 박수 치겠습니다. 아까 깜빡 놓쳤어, 박수 치는 거를. 그런데 그러니까 그 윤석열 쓴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왜 윤석열 같은 검찰주의자를 썼습니까? 이렇게 비판을 못 해요. 왜? 적폐청산을 해야 되니까. 적폐청산의 칼이 필요한 게 그때 시대 정신이었고 지금은 적폐청산이나 지금은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되는데 특검이 있잖아요. 특검인데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특검 이후에 수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소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일정 정도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내기 위해선 검찰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검찰에 칼을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서는 너무 검찰한테 오랫동안 당했으니까 그런 유혹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그리고 검찰 그 수사를 했어? 2017년에 중앙지검장을 시켰어요? 그럼 2019년에 검찰총장 시킬 때는 난 이게 실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공이 있으면 과도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완벽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의 검찰 개혁의 눈을 보기 위해서 그때를 반면교사로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국 장관을 검찰총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을 시켰는데 그때 조국, 최강욱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정 라인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 윤석열 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을 고검장으로 갖다 놓고 서울 고검장으로 갖다 놓고 조은석 그 검사가 있던 데죠. 서울 고검장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검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검찰총장 임명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그냥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어요. 누가?
그냥 분명히 아우 내가 그 사람들 얘기할 이름 얘기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임명을 했어. 임명을 했는데 4월 20 7월이죠. 7월 26일, 25일서부터 7월 25일서부터 조국을 7월 27일서부터 조국을 조지기 시작을 해요. 누가 귀를 막았을까? 여러분 그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7월 27일서부터 조국 장관을 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시 되돌아보 복귀해 봅시다. 7월 말이죠. 7월 말에 7월 말 맞을 겁니다. 7월 말에 9월인가? 아유, 그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7월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낙연도 찬성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낙연 찬성했던 건 이름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되니까 조국 장관을 조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안 됩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을 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조국 장관이 한 40 며칠, 40일인가 40 며칠 있다가 장관 옷을 벗잖아요. 장관 옷을 벗는데 그때 무슨 안이 나왔었냐면 조국도 장관 옷을 벗고 윤석열도 검찰총장 옷을 벗는 것으로 이런 안이 나왔는데 그거 왜 그때 왜 못했어요? 그렇게 했었어야죠. 조국 장관 그래 니네 조국 장관 문제 있다니까 그 법무부 장관 사표 받을게 그래갖고 그 1시쯤인가 뭐 오후 1시쯤에 이렇게 이재만님 막 누군지 답을 써주시는데 근데 그러면은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옷 벗으면서 검찰총장도 옷 벗겠어야죠. 그렇게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런 안이 있었는데 그거 왜 추진을 못했습니까? 그때 우리 그거를 왜 검찰총장은 놔둡니까? 이거 비판 별로 못했어요 우리가. 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틀렸고 지금 옳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시대 정신은 검찰의 칼이 필요했던 데예요. 2017년은. 그리고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검찰이 딱 그 견적을 내고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내가 한번 들이받고 뭐 또 무당들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예? 들이받고 문재인 대통령 들이받아야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막 그 윤석열 공격하고 조국 디펜스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 검찰 인사한 거 막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 민정 라인에 있었고 청와대에 있었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그때 왜 검찰 개혁 못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그분들 쉴드까지 쳐줬잖아요. 그러다가 그 검찰총장 그냥 있어. 근데 2020년에 우리가 180석 했잖아요. 어제 한 얘기 계속 반복입니다. 그리고 나고 검찰 개혁 하자고 하니까 검수완박하자고 김영민 의원이 치고 나가니까 의원들이 검찰 출신 의원들 판사 출신 의원들이 반대했어요. 검찰 개혁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재인 대통령 탓입니까? 민주당 탓입니까? 아니면 그때 시대 정신 탓입니까? 복합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갖고 우리가 그런 비판을 안 하잖아. 야, 문재인 대통령 때는 왜 검찰 개혁 못하고 라인 다 잡고 검찰 출신 아닌 민정수석 조국이 가고 이런데도 검찰 개혁을 왜 못했냐? 이러고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지금도 성상원 임명하고 정진우 임명하고 이진수 차관 임명하고 봉욱 민정수석 임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믿겠다. 믿고 한번 우리가 힘을 실어 줘보자. 그때 문재인 때 지금 비판하는 사람 때 문재인 때 그때 왜 못했는데 그럼. 근데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할 거면 지금도 저렇게 임명하는 것에 불가피성이 있음을 좀 인정을 하고 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 대통령 이제 7월 1일 딱 한 달 됐어요. 예? 한 달 됐어요, 여러분. 저도 지난 전당대회 때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막 비판하고 그랬다가 지금 그 이명박 꼴로 찌그러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명하고 이런 분들이 과거에 잘못했고 검찰 많습니다. 검찰 출신은 검찰주의자들 맞아요. 근데 그 칼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얘기지만 대통령의 뜻이죠. 대통령이 잘 쓰도록. 자, 이제까지는 검찰개혁을 반대했는데 지금 이제 싸움은 이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저는 이제 보이는데 자, 수사권을 완전히 뺐을 거냐. 그리고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 중심으로 갈 거냐. 전 세계 나라들 다 그렇게 가잖아요.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아주 민주주의가 무척 발달된 나라로서 어 발달된 나라로서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에서 그분들이 동의가 되고 그분들이 검찰 출신자들이 검찰에서 에이스로 있던 분들이 설득이 돼야지 가서 후배들을 설득할 거 아닙니까? 후배들을 설득해야죠. 이걸 그 칼로 무베듯이 야 오늘부터 수사권 뺏어!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좀 이제 그 강경한 의원들이 계신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검찰 출신들을 검찰에서 에이스로 후배들에게 딱 그 인정받고 있는 검찰들이 검찰 출신 검사들이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내 요직을 차지하면서 후배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설득이 안 되는 순간이 있어. 어떤 순간이? 대통령이 힘 빠지면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 해 하고 앞으로 1년 반 내 안에 쭉 밀고 갖고 1년 반 안에 해야 됩니다. 1년 반 지나가면 못 해요. 1년 반 지나가면 못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해요. 1년 반 지나가면 못 하니까 지금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믿고 그리고 저도 여기 그러니까 사물을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양측면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도 비판할 수가 있죠. 비판하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제 임명했어. 대통령 임기 당선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인수위 기간도 없었어. 그리고 지금 임명하는 거 자체 하나하나가 전쟁이야. 근데 저걸 갖고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의지가 없다. 검찰로부터 제일 많이 두들겨 맞은 사람인데 아주 치가 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이렇게 제가 장하게 말씀드린 거는 따지고 보면 '그때 왜 검찰 개혁 못 했냐.'라고 하는 비판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같은 내부 진영 같은 우리 동지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해안과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임명한 거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물론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가 계시지만 제 맞다고 생각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소영님 역사는 가정이 없습니다. 뭐를 했었어야 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려 보세요.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을 잘할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00명 지났어요. 같이 또 동시 박수. 와 500명 지났습니다. 동시 박수. 기쁘다 500 오셨네. 예. 자 이제 500 됐으니까 500된 기념으로 나라모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봉도사 나라모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있었어. 이야.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오늘 이제 미용실 가고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왔거든요. 와, 네이버에서 나람을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풍성교를 검색하세요. 그래서 머리 빠지는 분들 진짜 고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머리가 어떻게 나? 건강기능식품 먹고 머리 나는 약, 머리가 진짜 나면 노벨 의학상감이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노벨 의학상감 진짜 나왔다. 보세요. 2011년서부터 15년째 먹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유일하게 나라모가 있습니다. 유일해 나라모가. 이거 보세요. 직접 올린 거예요. 나라모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먹으면 납니다. 노벨 의학상 후보 나라모. 후보는 아니고 노벨 의학상감. 머리가 나면 노벨 의학상 받습니다. 그리고 안 믿어. 보세요. 최강욱도 나고 권현문 푸나님도 나고 정봉주도 나고. 자, 비포 또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 동지 여러분 빠지기 전에 빨리 야 60명이 빠지네. 그 광고한다고. 고통스럽다. 예. 그래서 네이버 카페 풍성교를 가시거나 나라모 먹으면 납니다. 나라모 나라모 내 머리 나라모. 그래서 나라모 네이버에서 나라모 쿠팡에서 나라모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은석 오늘 조은석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은 좀 없습니다만 조은석 얘기 두 가지만 좀 할게요. 일단 조은석과 윤석열의 그 인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 조은석이 잘 나올 때 윤석열은 찍기다시였었어요. 예? 윤석열이 연수원 19기, 조은석이 19기, 윤석열은 23기예요. 그리고 조은석은 고대 84학번이고 윤석열은 서울대 79학번입니다. 학번은 윤석열이 5년 위인데 연수원은 또 4년 선배야. 그러니까 조은석은 대학교 4학년 때 사법고시가 패스하고 윤석열은 10학년 때 되잖아요. 예? 술 먹고 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보면 늦게 됐는데 근데 또 조은석은 군대를 갔다 옵니다. 군 법무관으로 3년 근무를 해요. 근데 윤석열은 뭐예요? 부동시해 갖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주진우 시절에 윤석열 시절에는 병무청 관련해 있는 의사 하나 얘기 잘 되면 면제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어. 그냥 ROTC 가서 박박 끼고 그냥 막 무조건 군대 가야 된다 그러고 우리 아들도 군대 갔다 오고 예? 눈이 엄청 나쁘거든요. 그 라식 수술하고 군대 보냈어요. 그렇게 가야지. 대한민국 남자라고 한다면 당당히 갔다 와야지. 그런데 윤석열은 면제. 그다음에 조은석 군 법무관으로 갔다 갔고. 그래서 검사가 검사로 임관한 거는 조은석이 1년 일찍 임관을 해요. 일찍 임관하고 93년, 윤석열은 94년. 그리고 하고 4년 만에 바로 서울지검 특수부로 조은석은 발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잘한다고 이미 소문이 쫙 난 거야. 형사부에서. 그래 형사부에서 수사를 잘하니까 특수부로 딱 뺀 거죠. 그리고 윤석열은 99년에 특수부로 와요. 이때 조은석은 특수 1부, 윤석열은 특수 2부. 근데 특수 2부에 무슨 사건이 있는데 피의자가 이제 신동아 회장의 부인인데 난 조은석한테 자기 남편 수사했던 조은석한테 직접 수사를 받겠다라고 요청을 해요. 왜 그러냐면 조은석이 최순영이라고 신동아 그룹 회장을 수사를 하면서 그냥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진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까우니까 죄도 다 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친해졌어. 그 부인이 여러분 옛날에 옷노비 사건이라고 했어. 남편 구명운동 한다고 검찰 부인들 공무원들 부인들에게 막 옷을 갖다 주면서 로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게 뇌물로 조사를 받으니까 나는 조은석한테 수사를 받겠다. 이럴 정도로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애환이나 이런 건 들어주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없는 죄를 만드는 이런 거보다도 죄만 싹싹 골라내는 이러한 탁월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나 윤석열 딱 보더니 인상이 안 좋아. 나 윤석열한테 안 받을 특수위부에서 특수일부 데리고 와. 그렇게 조은석이 가고 파견 검사로 가서 특수위부에 가서 수사를 하면서 아마 그때 윤석열을 처음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2002년도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그 조폐공사 파업 사건이라고 있어요. 조폐공사 파업을 하는데 검사들이 파업을 유도합니다. 그걸 딱 가서 때려잡으려고 무지하게 야비한 짓을 한 거죠. 그거를 조폐공사 폐업 유도 사건의 주범이 누구냐면 진형구입니다. 진형구 어서 많이 들었죠? 형구. 진형구. 한동훈 진씨 들었잖아요. 진씨. 한동훈 부인이 진씨 아닙니까? 진짜 성을 쓰잖아요. 한동훈 장인을 조은석 검사가 놓아버려요. 구속시킵니다. 한동훈 그 윤석열 쪽하고는 악연인 거지 이게. 예? 그런데 이제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대선 자금을 수사하면서 안희정 이광재를 직접 겨냥합니다. 직접 겨냥을 해요. 그런데 그래갖고 안희정 구속을 시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멋진 대통령이에요 진짜. 아니 그럼 자기 오르 좌희정 뭐 우희정 좌광재 막 이렇게 그 우광재 우희정 좌광재 이랬잖아요. 자기의 오른팔을 구속시킨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때 조은석 검사가 잘 나갔습니다. 쭉쭉 나가요. 쭉쭉 나가. 그런데 언제 이 양반이 물을 먹냐 하면 여러분 윤석열도 잘 나갔습니다. 저 이명박 시절에 잘 나가다가 윤석열 언제 물을 먹냐면 윤석열은 그때 그러니까 이 양반은 무슨 정의로운 검사 이런 게 아니라 위에 권력층을 들이받으면 자기가 출세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를 들이받았냐면 자기가 그렇게 계속 좋아했고 존경했다라고 하는 이명박을 또 들이받은 거예요. 그때는. 들이받아 마땅하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에서 대선 때 댓글 조작을 했으니까.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거로 수사하려고 달겨드니까 그 법무부에서 이거 수사하지 마라. 선거법으로 기소하지 마라. 원세훈 그 국정원장 있을 때 원세훈도 기소해야 된다. 뭐 국정원법으로 해야 된다. 그 국정원법 위반으로만 해라. 법무부에서 이제 그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에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법 위반으로만 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을 해야 되겠어. 내가 한번 받고 나도 좀 출세해야겠습니다. 왜냐 맨날 무당한테 가서 전 보니까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뽕 맞은 거죠. 그렇게 했고 그때 들이받고 윤석열은 2013년에 물을 먹고 대구 그 지방을 전전합니다. 그런데 그 조은석 검사는 아 조은석 검사는 한 번 더 만나요. 이광재 안희정 수사할 때 그때 이제 중수부죠. 특수부죠. 지금 서울중앙지검 그때 조은석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광주 특수부에 있던 윤석열이 와서 함께 수사합니다. 그러니까 조은석과 윤석열이 만난 건 두 번이에요. 온노비 사건 때 한번 수사를 했고 그때 수사하는 걸 그 윤석열은 옆에서 지켜만 봤고 그 다음에 안희정 이광재 수사할 때는 둘이 같이 수사를 했고 중수부에 와갖고 자 근데 조은석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사건 때 해경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데 조은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은석이 그때 물 먹은 거예요. 2014년 세월호 때. 그렇게 해갖고 법무연수원 부원장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다 옷을 벗을 줄 알았죠. 윤석열도 옷을 벗을 줄 알았는데 윤석열도 옷을 안 벗어 버텨. 거기도. 버티는데 조은석도 버티고. 그런데 윤석열은 그때 버티고만 있었고 조은석은 최순실 1+1 국정농단 사건 때 그거를 TV조선 기자, 한겨레 기자 이런 기자들에게 싹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우겸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쓴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던 조력자는 바로 조은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검사지 이게 진짜 검사. 없는 죄 만드는 검사가 아니라 있는 죄 끄집어내는.
근데 2014년 물을 먹고 법무연수원으로 가고 윤석열도 물을 먹고 가고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둘 다 금이 환영을 합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조은석은 서울고검 검사장 뭐로 다 금이 환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면서 그 서로 평행선을 쭉 가는 거야. 그러다가 2019년에 조은석을 검찰총장 시키지 않고 윤석열을 시키니까 후배 23기가 검찰총장이 되니까 조은석은 그래 난 간다 빠이빠이 하고 이제 옷을 벗었다가 2021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컴백을 하고 2024년 3년에 전현희 죽이려고 그럴 때 정권 바뀌었고 전현희 의원 죽이려고 그럴 때 그때 조은석이 감사원장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처장을 직격하는 감사 보고서를 써갖고 난립니다. 그래갖고 탄핵이 되잖아요, 감사원장. 최재인가 뭐 그 감사원장 탄핵되잖아요. 그래갖고 감사원장 직무대행으로 쭉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경력인데 요 와중에 보면은 조은석은 이 정도고 윤석열은 요 정도예요. 윤석열 다 후배들하고 와 하고 이런 폼만 잡고 다닌 거지 실질적으로 검찰 내에서 특수부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제대로 수사권 97년서부터 특수부를 했으니까 20년 특수부에 그러면서 조은석은 수사는 잘하지만 정치검사란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수사는 잘했지만 정치검사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 그 전남 출신인데 세월호 때 양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때 302명 그 유명을 달리한 그 고등학교 우리 250명이 넘는 학생들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얘기하면 찌릿찌릿하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그냥 수사를 잘못해갖고 업무방해죄를 넘어갖고 이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때. 근데 이제 이게 그 7월 5일 날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7월 5일 날 나오는데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이번에 체포영장 또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어제 이성윤 검사장이 아니라 이성윤 이제 의원이죠, 지금은. 야, 아직도 대통령님이라 그러냐? 그 열받았고 한마디 했잖아요. 뭔 대통령님이야? 피의자지, 피의자. 지금 피고가 아니에요? 그 범죄 혐의가 있을 땐 피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또 그것도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면 그 전직 의원이라도 검사들이 꼭 의원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뭐 그건 좀 이성윤 저거 아주 그 절친한 의원이고 지금 저한테 전화 오는 의원들은요. 한 4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른 의원들은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의원들은 전화 안 받아. 지금 뭐 하겠다고 막 날뛰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화 안 받아. 예, 근데 그거 딱 폭로하고 뭐 그거 보고하고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당대표에서 떨어진다. 근데 그런 거 안 해. 이제 그런 거 누구 나도 가슴에 대못 박힌 경험이 있었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이제. 그런 얘기 안 돼. 동지들 그렇게 아프게 하면 안 돼. 예. 조은석 검사의 고향이 댐건설로 스물댓스에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은석 검사가 지금 여러분 이제 무서운 게 이거예요. 조은석 검사가 조은석 특검이 뭘 겨냥했냐면 제가 이건 제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통일학 박사 아닙니까? 그래갖고 특히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계엄을 하려고 어떤 분이 그 스마트맨이 인생은 다 그런 거죠.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맞습니다. 저분이 정답이에요. 제가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해서 배신으로 끝을 맺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잖아요. 그 나의 아저씨에서 누가 그 누구죠? 그 여자 배우 누구죠? 그 노래도 하는 아이유한테 아이유 뭐 딱 시키면서 야, 내가 널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CEO가 이제 그 지금 그 돌아가신 이선균 그 배우를 뭐라 딱 이렇게 코너에 몰려고 그러면서 뭐 그 녹음 떠오라 그러면서 그래요. 아이유한테. 야, 내가 널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아이유가 탁 웃으면서 그래. 믿어요? 뭘, 뭘 믿어요, 사람을 후지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 영화가 진짜 막 철학적 내용들을 담겨 많잖아요. 마지막 딱 그런 장면을
장면이 오면 짜릿해요. 아직도 사람을 믿습니까? 제가 사람 믿어갖고 뒤통수 몇 번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참 사람에게 냉정하지 못한 게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공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자격이 있으려면 냉정해야 돼요. 안 믿지도 말고 객관적으로 봐야 돼. 냉정하게. 거상 참 못된 데는 무슨 얘기지? 아리 유에스님이. 예. 그래서 그 제가 좋아하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 있잖아요. 그 햄릿, 맥베스, 리어왕, 고델로 이거 보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그 희곡으로 그다음에 뮤지컬 뭐 이런 거로 제일 그 각광을 받는 이유가 인간의 본성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그 이미 12, 3세기에 12, 3세기 맞죠? 극명하게 12, 3세기 맞나? 15세기인가? 아니 모르겠다. 어쨌든 극명하게 노출시킨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성이 배신이다. 그러니까 공인은 배신 안 당하고 배신 당하는 순간 그 모든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니 사람을 너무 믿지도 너무 불신하지도 말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봐라. 예, 그래서 그 러시아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신뢰하되 검증하라. 예, 그거를 레이건하고 그 레이건 대통령인가? 레이건 대통령이 맞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맞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 고르바초프하고 그 핵 군축 협상하면서 그 프로비아 뭐 무슨 그 러시아 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썼어요. 신뢰하되 검증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반대했어요. 핵 군축 협상을 핵 감축 협상을 어떻게 러시아하고 하냐? 러시아를 믿습니까? 그럴 때 자기 참모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신뢰하되 검증하라. 검증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 정치인은요, 공인들은요, 국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믿어버렸어요. 믿어버렸고 뒤통수 엄청 맞았습니다. 어쨌든 왜 이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지? 예. 그 윤석열도 한동훈 믿었다가 뒷박 시게 맞았죠. 자, 그런데 지금 외환죄는 무척 심각합니다. 외환죄 무척 지금 내란죄만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외환죄를 지금 뭘 다루고 있냐면 2024년에 202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월서부터 미사일을 쏴대기 시작을 해요. 북한에다가. 그래갖고 그때 연평해전 때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700발인가 쏴요. 근데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추천컨대는 미국이 한라인을 통해 갖고 북한을 달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저 윤석열 저거 또라이인데 지금 저 정권 오래 못 가. 그러니까 니네 지금 대응하지 마. 그리고 그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오물풍선 날라오는 거. 근데 오물풍선 날라오니까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물풍선은 날린 지점을 포격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국지전. 근데 지금 오물풍선 나오는 거 원점 타격하겠다고 하는 건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가 있는 그 광장이에요. 그 인민회의가 열리는 그 광장에 또 인민회의가 열리는 날 무인기를 거기다가 그 내부 지금 진술한 사람 5개를 날렸다 그러고요. 북한은 3개를 날렸다 그러고요. 그냥 거기서 삐랄 뿌린 거예요. 도발이죠. 이건 전쟁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남측에다가. 그럼 그 전쟁 핑계로 계엄령을 때리려고 했던 거죠. 이게 외환죄입니다. 외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함으로 인해 갖고 외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기획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란죄,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내란죄하고 외환죄는 종신형이에요. 종신형입니다. 근데 북한이 10월 20일이 좀 넘은 작년 10월 20일이 넘은 그 김여정이 논평을 내는데 부들부들해. 김여정 말 세게 하잖아요. 예? 김정은 동생. 그리고 대남
말세게 하는 그 책임을 맡았고 하고 있어요. 부들부들해. 근데 야 이게 왜지? 그 인제 우리 그 남북 문제 전문가들은 "이게 왜 그러지? 아 북한이 무슨 라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나 본데." 보니까 트럼프가 딱 당선되고 핫라인을 통해서 "북한과 연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딱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때 미국이 관리하지 않았으면 북한을 관리하지 않았으면 북한이 흥분해서 대응했거나, 근데 북한이 무척 냉정하거든요. 아니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거나 대응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반도가 전쟁의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면 여기도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아랍 지금 이란도 휴전을 해 버렸잖아요. 우리하고 북한과 남 남측과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한쪽이 되고 북한과 무슨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요. 바로 중국이 개입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과 그 양안 분쟁, 대만과 중국 분쟁보다 더 심각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화약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북 관계도 잘 정리하시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북한을 자극해 갖고 전쟁을 폭격을 먼저 하게끔 하려고 유도했으나 미국의 역할이 이때는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미수에 그쳤지만 결국은 외환 유도한 이러한 죄는 물어야 되겠다. 조은석이요, 수사 잘하는 검사로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반드시 이 외환죄는 대단히 좀 어 조은석이 꺾고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7월 5일 날 나오라 그랬는데 뭐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바로 체포영장 청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인제 막 그 기도를 드려요. "석열아 2차 출석에 불응해라, 불응해라, 불응해라." 막 기도를 드려요. 그래 갖고 체포영장 해 갖고 좀 끌려가는 것 좀 보고 싶습니다. 끌려가야 돼요. 왜냐면 주기현 판사가 석방시킨 게 잘못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좀 끌려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거 인터넷이 아주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마음 편안하게 아주 내용을 어 기분 좋게 알차게 진행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쭉 안정적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조회수는 오늘 끝나는 이 시점에 벌써 최초로 3,000명이 넘었습니다. 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어 내일 10시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덩이님, 정봉주 살아있으니까 여기저기 가갖고 막 정봉주 살아있으니까 방송 보라고 좀 얘기해 주시고요.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뭐죠?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잠 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봉도사 쪽집게 정치해설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다 화이팅! 자, 이제 요즘은 오늘 보니까 목요일 날이 거의 예전에 금요일 같아요. 이게 점점 이제 이러다 4.5일 근무, 4일 근무 이렇게 선진국형으로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길 많이 막히더라고요. 잠깐 아까 무슨 일 때문에 우리 그 사무실 갔다 왔는데 길이 많이 막혀 갖고, 자, 여러분 그런 지적들이 좀 나와요. "가끔 카메라를 좀 봤으면 좋겠다. 너무 밑에만 보고 한다." 제가 인제 옆에 이렇게 패널 진행하는 분이 계시면 같이 얼굴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고 그러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보고 여러분들 댓글을 많이 봐요, 댓글. 자료보다도. 댓글 보고 채팅방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개가 숙여집니다. 고개 숙이지 않도록 이게 골프 칠 때는 헤드업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방송할 때는 헤드 다운을 하면 안 됩니다. 헤드업을 해야죠. 말씀드리는 순간 100 분이 넘었기 때문에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500분까지 오늘도 쫙 가봅시다 한번. 자, 여러분 여러 개 오늘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김건희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온 보도 중에 좀 특이한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이상민 집에서 2월에 경찰이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렇게 당황할 만큼 거액의 돈이 현금 다발이 나왔다. 그렇죠? 거액의 현금 나와서 경찰이 놀랐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압수수색 목록이 없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민한테 물어봤더니 금시초문이다.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이랬다는 거예요. 뭐 오늘 그 한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 그 그 횡단 보도 앞에 서 있는데 물었더니 여러분 저 돈이 무슨 돈인 줄 아세요? 저거 오래전서부터 저게 이제 그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 경찰 관계자들 불러갖고 물어봤더니 복수의 관계자가 돈다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돈다발에 있었던 거죠. 이상민이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점점 더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12.3 계엄하고 내란할 때 내란 자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판단이 정확합니다. 내란 딱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국가 기관이나 뭐 이런 걸 동원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상황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막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군부대를 동원하고 군 병력을 동원하고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학생운동하고 시민사회운동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돈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돼요. 지들이 혁명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란하면서. 내란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 돈을 미리 오래전서부터 준비해 갖고 이상민 집에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 이 출처를 따져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보나마나 재벌들 쪼인탁 같거든요. 그리고 이상민이 뭐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 아니에요. 그리고 판사 출신인데 어 그 내부의 권력이 운영되는 데는 항상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걸 그 흐름을 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 2월에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당황할 만큼의 많은 돈이 나왔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란 자금을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돈의 출처가 어디냐? 어디에 쓰려고 그랬었냐? 이걸 물어보다 보면 이제 내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러한 단서를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이 관계자들을 지금 불러서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복수의 관계자가 증언을 했다. 그 이상민 집에서 나온 돈은 내란 그 권력을 그러니까 그 쿠데타 자금이죠. 쉽게 얘기하면 친위 쿠데타 자금. 쿠데타 자금을 말씀드린 순간 2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또 박수를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더 많아지기도 많아지지만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올라가는 숫자가 속도가 빠르다고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오늘은 사실 무척 좀 힘이 들어갔고 처음으로 방송을 좀 오늘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 또 채찍질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데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와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악마요 한 생각이요 물러가라. 제가 이제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상민 점점 옥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취임 30일 한 달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했어요. 이런 말씀을 했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국당 쪽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뭐 이제 그쪽 관련돼 있는 사람 얘기해보고 보니까 막 부글부글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제 조국 당 얘기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좀 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서 조국 당을 좀 김영진 의원은 언론에 나와서 아주 얘기를 잘했어요. 충분히 지금 인사하는 분들이 인사 지금 아이디어 내고 대통령한테 그 말씀드린 분들이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 아, 김영진 의원 잘해요. 보면 뭐 축구도 열심히 하고 귀가 열려 있어요.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척 측근이면서 또 별로 부담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 그 전당대회 때도 이 김영진 의원하고 한두 번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얘기를 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나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했나 했는데 무척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어 그 뭐 그때 당시 내용을 좀 전해드리긴 좀 그렇고 무척 사고가 열려 있고 보좌관 활동을 오래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했던 분이 이름이 김진표 맞죠? 김진표 의원의 보좌관을 오래 했었고 또 학생운동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원은 다소 보수적이고 저도 국회의원 시절엔 김진표 당시 교육부총리하고 무척 친하게 지냈고 그분도 생각이 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보수 기독교단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아주 그쪽 그 수원에 있는 큰 교회에 이제 장로원가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분 보좌관을 오래 하면서 운동권 출신으로 그분 보좌관 그 김진표 보좌관을 오래 했으니까 이게 한쪽으로 매몰돼 가면 이제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민주당 내에서 보수 쪽이다 그렇게 하는데 양쪽의 생각을 다 들어보고 정치라는 건 무척 도움이 되죠. 김영진 의원은 좀 그런 케이스 같아요. 김영진 의원은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잘합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 그런데 또 다른 한두 명들은 조국 당을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을 지키는 그러니까 진보 쪽을 지키는 우리의 소중한 동지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그 아주 열성 지지자들 보면 조국 당 그 비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전당대회 하면서 또 이제 또 같이 싸잡아 갖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전당대회는 관여를 안 하니까 그건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금 검찰 그 개혁 문제에 대해서 특히 검찰 대통령 인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박은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찰 내부에서 친윤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반윤을 하면 3대가 망한다 그러면서 그 3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 1대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2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왔는데 지금 3대째 지금도 흥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윤 검사가 중요 자리에 중용이 되면서 예를 들었고 대검 차장, 대검 어제까지 뭐 노만석, 그다음에 민정수석 봉욱, 그다음에 그 법무차관 이진수, 중앙지검장 성상원 이런 사람들 4명 그러니까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게 대검 차장, 대검 차장, 그다음에 민정비서관, 검찰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을 친윤 검사들이 그냥 지금 다 차지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성상원 검찰국장은 요분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성상원 국장은 그 조국 장관 수사할 때 2019년 7월에 조국 장관 수사할 때 그때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으로도 무척 참을 수 없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조국 땅에서 비판하는 거는 그 비판하거나 문제제기 뭐 지금 비판 수준 아니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친윤 검사들로 이게 요직을 차지해 놓으면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겠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우려. 그래서 우려는 우리가 혹시 잘못 놓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듣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조국당하고 지금 충돌하거나 그럴 건 아니고 조국당에서 지적하는 우려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인제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하는 게 그때 인제 뭐 조국 당시에 2019년 수사했던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친윤 검사라고 하면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52일 만에 석방했잖아요, 시간을 계산해 갖고. 그거 진짜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즉시 항고 포기를 하면서 항고 포기를 했으면 아마 재구속됐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가 본인의 옛날 논문에서도 구속일자는 일시로 계산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상꼼수 편법을 쓴 거거든요. 그래 만약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으면 문제 제기를 하고 즉시 항고를 했었으면 항고가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때 즉시 항고하지 않은 거를 지금 임명되었던 대검에 있었던 대검 차장이 된 노만석 당시 부장이죠. 그다음에 지금 차관 이진수 차관 당시 형사부장이었고요. 이런 분들이 다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정진우 있죠, 정진우. 예. 그리고 이분들이 인제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건데 하나는 김학의, 김학의 차관 출국 금지할 때 그때 뭐 차관 금지 출국 금지하는데 그걸 도장 찍었다고 사무소 위조 공문서 위조 이런 등등을 해 갖고 지금 조국당의 이규현 전략위원장은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제가 나중 그때 당시에 최강욱 의원하고 민정비서관이었죠. 최강욱 의원하고 뭐 인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규현 지금 전략위원장은 이것 때문에 재판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재판이 끝났나? 재판 끝났을 것 같은데 고생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래 갖고 최강욱 의원한테 이규현 검사는 그거 김학의 출국 금지 제대로 판단한 건데 출국 금지에 당직 검사로 있으면서 출입국관리소에 당직 검사 어디 당직 검사로 있으면서 출국 금지에 도장을 찍은 것도 거거든요. 야밤에. 왜냐면 밤에 와 갖고 그 자기 동생하고 변장을 하고 와 갖고 몰래 출국을 하려고 그러니깐 내부의 정보를 빼돌려 갖고 곧 체포영장, 구속영장 떨어진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거죠 하는 순간 또 300 명이 넘었기 때문에 박수를 또 치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 갖고 내가 인제 최강욱 의원한테 "야 이규영 검사 고생 많이 하네."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자기하고 친했던 최강욱하고 친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조국당에 가 갖고 전략위원장 하고 있고 차규근 이 변호사는 이제 의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김학의 출국 금지는 검찰주의자예요. 검찰주의자들이 충주 별장 보면 김학이잖아요. 근데 재판받을 때 김학의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저하고 많이 닮았네요. 아이고. 그런 걸 보면서 자기하고 많이 닮았대요. 거기서 그 누구의 별장 주인으로부터 받은 지들이 거기서 했던 만행 이런 걸 보면 막 토 나와요, 토 나와. 그때 이렇게 돌았던 정보 보고 이런 거 보면은 아유 예. 그런 짓을 하고 어느 여인하고 이렇게 뭐 춤을 추는 장면에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 봐도 김학이거든요. 근데 저하고 많이 닮았네요. 이 법꾸라지들이 이 법을 피해가는 방법이죠. 그때 이 검찰주의자들이 김학의를 보호하려고 이규현 뭐 이런 의원들 그냥 이런 검사들 다 고생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응? 검찰의 등을 돌리고 검찰에 제대로 할 얘기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당에서 불불 끓고 있고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주기현 판사가 윤석열 내란 수괴 석방할 때 찬성했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박은정 검사가. 예? 박은정 검사가. 그러니까 박은정 검사는 그 저는 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좀 고마운 그 기억이 있는데, 제가 2018년에 가짜 미투 프레시안이 그 보도해 갖고 그것 때문에 4년 동안 또 고생을 했거든요. 결국 대법까지 완전하게 무죄가 됐는데, 그때 저를 이제 특수부 쪽이었 그 공안부였었나 그좀 어디서 저기가 서울지검에서 서울지검에서 저를 이제 구속시키려고 기소하려고 그러는데, 어 일부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일부 인제 반대가 있으니까 그거를 여성 청소년에서 이 미투 문제를 다뤄요. 그때 여성 청소년으로 보냈는데 여성 청소년부에 있었던 부장검사가 박은정 검사였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박은정 검사는 "이게 무슨 기소할 건이냐. 어? 그 진술 미투 당했다는 사람들 진술도 왔다 갔다 하고 진술의 신빙성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근데 이걸 뭐 기소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여성 청소년 주무부서에서 "기소할 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왔더니, 그때 당시에 부장검사들이 13명인가, 13명 그 전원회의, 전 부장회의를 해 갖고 악착같이 저를 기소하려고 그랬던 거죠. 기소해 갖고 괴롭히려고. 검찰에서 왜 저를 자꾸만 무슨 사건만 있으면 악착같이 기소하고, 지난번에 그 박용진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박용진 밑에 있는 구의원이 고발을 해서 그 검찰이 수사를 한 거거든요. 박용진 의원은 김현정 뉴스쇼에 와 갖고요, 자기가 경선에서 져 놓고 이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를 고발하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니까 저도 같이 고발을 했죠. 근데 박용진은 무혐의로 그냥 끝나요. 아니, 그냥 검찰이 이뻐하는 정치이냐? 예? 검찰이 이뻐하는 정치냐? 그 무혐의로 끝나고 저는 검찰이 기소를 해요. 그래 갖고 지금 뭐 재판 변호사 비용도 많이 쓰고 지금 재판하고 그러는데, 아이, 내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그래서 검찰이 인제 저를 악착같이 기소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왜 정봉준은 자꾸만 재판도 받고 검찰에 기소하냐." 그러니까 또 누가 그래요. 말실수해서 그렇다고. 제가 무슨 말실수를 합니까? 그리고 말실수했다고 안 했다 그러는 게 말실수다, 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참 할 일 없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검사들은 제가 검찰은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왜냐면 2007년도 이명박 BBK가 "이명박 거다. 주가 조작의 주범은 이명박이다." 이 얘기를 했고, 제가 2008년에 기소가 돼 갖고 결국 감옥을 가잖아요. 그 감옥 가서 저는 범죄자, 나쁜 놈, 이렇게 딱 낙인 찍혀야 돼. 낙인 찍는 과정이에요. 낙인 찍혀야 되는데, 감옥에서 나올 때도, 감옥 가 있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지지했고, 감옥 나올 때도 많이 지지하고, 그리고 이명박하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치가 인제 그때부터 15년 동안을 18년 동안을 이렇게 정치가 눌려 갖고 꼬여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2019년에 그 이명박이 인제 다스 다스가 자기 게 아니다, BBK 자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스하고 BBK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재판을 받는데, 1 심에서 징역 10몇 년 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스와 BBK가 이명박 피고인의 것이라고 하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011년에 저를 감옥 보내고 1년 살렸어. 그리고 정봉주 나쁜 놈이 돼야 돼. 그리고 국민들이 나쁜 놈이라고 찍어야 돼. 그런데 2019년에 저를 감옥 보냈던 이명박이 구속이 되면서 정봉주 발언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이 된 거예요.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봉주가 정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뭐 정의로운 일을 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으나, 이명박이 감옥으로 감으로 인해서 정봉주가 이명박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한 거를
한 게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봉주 억울하게 감옥 살았어. 정봉주가 한 말이 맞았어. 다스는 이명박 것이야. BBK 이명박 것이야.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정봉주는 정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빡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서 무슨 건만 잡히면 저는 무조건 검찰이 저를 기소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오늘 누가 얘기해요?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기소를 목표로 수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검찰로부터 피해를 많이 본 분 아니에요.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한다. 수사를 하다가 보면 죄가 있으니까 있으면 기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수사를 접어야죠. 근데 검찰은 저놈을 기소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도 또 그래 고발이 들어오니까 정봉주 기소해야지. 무조건 기소를 목표로 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왜? 정봉주 정의롭지 못한 놈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진여수 정봉주에 대해서 막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작년에 전당대회 때 욕을 많이 먹어갖고 좀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렇죠. 그때 그 낙검수가 그 기세대로 쭉 갔으면 1년 뒤에 2012년에 그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 때 우리 문재인 후보 나왔었는데 대선 때 그때 우리가 이겼죠. 이명박하고 싸우도. 낙검수가 그대로 살아있었으면 이제 제가 감옥감으로 인해갖고 3인체가 되면서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3인체가 되면서 좀 많이 빠졌죠. 제가 만약 그때 있어갖고 2012년에 그 19대 때 국회의원 되고 낙검수 그대로 갖고 대선을 맞이하면 그때 우리가 압도적으로 보나마나 이겼죠. 그 저를 눈 거는 저는 대선 때문에 놓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박용진 밑에 있는 구의원이 고발을 하니까 이게 웬캐냐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검찰이 요 바로 직전까지는 윤석열 때는 보수 쪽에서 택도 없는 걸 잡아갖고 고발을 해요. 그럼 고발을 하니까 고발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핑계로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 죄가 나와서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짠 거로 보이는 거죠. 짠 거로 보이는 거죠. 보수 쪽, 극우 쪽의 단체들에게 고발하라고 고발 사주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쟤들은 자기들 고발하면 무조건 기소가 되니까 있는 족족 그냥 민주당에 영향력 있는 의원들 정치인들은 다 고발을 해요. 예? 고발을 하고 나면 수사를 해보고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찍은 거예요. 기소를 목표로 수사한다. 기소 맞춰서 사건을 조작한다.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게 검찰 개혁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당 얘기하면서 이쪽으로 쭉 온 이유가 조국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줘야 돼요. 그거 들어야 됩니다. 아니 동지 아니에요. 조국당 욕하는 사람들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욕하는 분들이 이런 걸 거야. 아마 조국이 석방이 돼 갖고 다음에 조국이 대통령 될까 봐. 여러분 그 4년 6개월 뒤에 일이에요. 내일 일도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일 가다가 길 가다가 뭐 별일 없습니까? 내일 차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내일 아무 일 없어요? 그렇게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 4년 6개월 뒤에도 살아 계십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뭘 그런 것까지 염려하면서 살아요. 너무 노심초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그렇게까지 미리 넘겨짚으면 팔 부러집니다. 이게 우리 편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통합주의자라고. 우리와 손을 합하고 우리끼리 격려하고 우리끼리 사랑합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합시다. 그래도 윤석열 일당을 꺾기가 힘든데 우리끼리 욕하고 있으면 어떻게 저들을 이기고 다음 선거 때도 이렇게 서로 욕하고 있으면요. 못 이깁니다. 자, 400명 넘었으니까 박수 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끼리 그 옛날에 저도 심상정 의원 마음에 좀 안 들고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심상정 의원 욕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우리 민주당 진보 진영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심상정 의원 마음에 안 들게 한 거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래도 아무리 심상정 의원이 미워도 윤석열보다 밉습니까? 제가 우리 당원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작년 전당대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한테 문자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이제 민주당 지지하지 말고 민주당 활동하지 마라. 너가 있어서 민주당이 망한다 그래요. 아니 그분들이 언제부터 민주당을 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진짜 전화번호 남아 있으면은 묻고 싶어. 언제부터 그렇게 민주당으로 언제부터 민주당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저는 삶이 민주당이에요, 그냥. 아니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작년에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진짜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미워도 제가 윤석열보다 밉습니까? 윤석열하고 싸워야 될 판에 윤석열 당 내란 세력과 싸워야 될 판에 국힘과 싸워야 될 판에 제가 국힘보다 밉습니까? 아니 제가 막 그 대선 때 열과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 김상욱 의원 잘한다고 그러고 지금 김용민 의원 잘한다 그러지만 그전에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여러분들이 김용민 욕하고 김상욱 욕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김상욱보다 못하고 김용민보다도 못합니까? 아니 김용민이 아니라 뭐죠? 김용남 죄송합니다. 김용남보다 못합니까 제가? 민주당에 대한 헌신하고 민주당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김상욱, 김용남보다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성하잖아요.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므로 여러분들 무조건 저를 용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욕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 빅 유튜브 만나 갖고 "내 출연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싫대요. 왜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인간 정봉주는 얼마나 짠하고 자기가 해 주고 싶은데 구독자 떨어지고 욕먹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다. 이해한다. 쪼끔 더 시간을 걸고 지나고 내 방송이 동접 한 5천 명 넘어가고 조회수 한 5만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럼 그때는 출연시키겠지." 이러고 인제 제가 좀 씁쓸한 심정으로 또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왜 거기에 왜 그 빅 유튜버들 출연 안 하냐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빅 유튜버들이 출연 안 시켜야죠 지금. 욕먹을까 봐. 예? 두렵잖아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새날 아니에요. 왜 또 대파님 이렇게 제가 그 어디 빅유튜브라고 얘기를 안 하면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찍으면 누가 또 새날에 그렇다고 새날에 그랬다고 그렇게 또 말을 만들어 갖고 돌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궁금해도 좀 참으세요 그런 거는. 예. 안 그러게 되면 누가 보고 "야 새날에서 정봉주 출연시키려고 그러는데 출연하자 그러는데 새날에서 막 거절했대."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렇게 누구를 딱 찍으면. 예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고 지금 제 방송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인제 여기서 열심히 하면서 참으세요. 궁금해도. 궁금한 거 뭐 한두 가지 여러분 우주의 질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주에 1조 개의 별이 있다는데 그거 궁금해 죽겠잖아요. 그럼 인간은 왜 죽습니까? 그거 궁금하잖아. 참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는 우주 질서에 우리가 아는 거는 상식이 전체 존재하고 있는 것은 0.0000001%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참으세요. 예. 예, 채널 이빠이 키워서 큰 채널과 잡아먹읍시다. 그래 큰 채널과 협조 잘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 그래서 너무 하지 말고 근데 그래서 조국 당 너무 비판하지 말고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그 얘기 아주 잘했어요. 추석 전에 여당과 손발 맞춰 갖고 검찰 개혁에 얼개를 좀 만들어내겠다. 어? 얼개를 좀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갈등과 부작용 최소화하겠다. 그다음에 국회 결단이 있으면 된다. 오늘 좋은 얘기만 탁탁 찍었어요. 그리고 개혁을 하려면 검찰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분들이. 권력의 의사에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 바꾸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나 검찰을 잘하는 거. 왜? 왜? 본인이 검찰한테 직접 당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체는 기소를
기소를 정해놓고 수사하는 거 안 된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추석 때까지 얼개를 만들겠다. 국회가 결단해야 된다. 법을 바꿔야 되니까요. 국회가 결단한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검찰을 잘하는 사람, 네 번째, 검찰을 잘하는 사람들을 써야 된다. 권력자의 의지를 따르지 않으면 바꾸면 된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국당 지지하는 분들도, 조국당 분들도 이렇게 인제 그 본인들을 직접 그 조국 장관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와 갖고 다시 뭐 흥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검찰 개혁은 잘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가 힘을 보태 주고, 그럼 검찰 개혁 잘하기 위해선 우리 민주당과 조국당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조국당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충분히 지금 너무 아픈 데입니다. 검찰 때문에 가장 아픈 데가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아프고, 조국당이 무척 아픈 당이에요. 그러니까 조국당의 아픔을 동병상련, 역지사지 심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 자, 그래서 오늘 대통령은 충분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장을 밝혔다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기억을 하면서 또 갈 게 있죠. 네. 갈 게 있습니다. 봉도사, 나라모. 여기 월요일서부터요. 월요일서부터 매출이 확 줄었어요. 봤더니 쿠팡에서 이 결제하는 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나라모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쿠팡 때문에, 쿠팡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결제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쿠팡 가서 나라모를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막 카이스트에서 몇 천억에 팔렸다 그러면서 탈모 샴푸 나왔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머리가 안 빠진다는 얘기는 있지 난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냐면 난다니까요. 아니, 먹으면 납니다. 먹으면 납니다. 쟤들 양양이도 동의하잖아. 양 그러잖아요. 양양이들도 동의해. 그래서 여러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들으신 분들 네이버, 그다음에 쿠팡에서 나라모를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직접 본인이 먹고 "나 이렇게 났어요." 하는 분들 이거 보세요. 예? "나 이렇게 났어요. 먹으면 났어요. 예, 먹으면 났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 "너네 조용히 해라 양양이들아. 먹으면 났어요." 자, 이렇게 났어요. 어디요? 나라모, 네이버 또는 쿠팡 가서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빠지기 전에 바로 본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제 보시면요. 오늘 인제 특검에서 어 샤넬백에 대해서도 인제 그 보도가 나왔고요. 샤넬백을 2 개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받았죠? 통일교에서 받았죠. 예. 통일교에서 받았어요. 통일교에서 받았는데 그 샤넬백 2 개를 유정옥 비서인가? 유 비서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21 그램 대표 부인 조모 씨하고 같이 가 갖고 바꿨습니다. 웃돈을 더 주고 200만 원, 80만 원 해 갖고 280만 원을 줬죠. 그래 바꿔 왔어요. 바꿔 갖고 뭐로 바꿔 왔냐면 가방 3 개와 신발 하나를 바꿔 왔어요. 그래 갖고 샤넬 쪽도 검찰이 압수수색 협조를 했죠. 그건 뭐 압수수색이라고 하지만 가서 협조를 했을 거고. 그래 갖고 그 자료가 다 나왔어요. 자료가 다 나왔는데 신발이 250 밀리미터, 그럼 건진법사가 바꿔온 거예요. 건진법사가 뭐 하려고 250 밀리미터, 건진법사 발이 250 밀입니까? 이미 검찰에 2-3번 출석해 갖고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건진법사 발이 200 한 그 65는 넘었을 거 아니에요? 여성 발 250이면 적은 발은 아니죠. 꽤 큰 발이죠. 한 235에서 245 요 사이가 여성분들의 발이 많으니까. 근데 250 밀리미터예요. 그럼 검찰이 들어 갖고 저는 충분히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특검이 들어가 갖고 코바나 콘텐츠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특검이 들어가서 신발 가져왔겠죠. 윤건이 신발을 가져왔겠죠. 그럼 가져왔으면 여러분, 그
아시지만 신발에 따라 갖고 5mm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250 사이즈라고 한다면 아래로 내려가진 않아요. 조금 크게 신는 경우는 있어도 좀 크게 나왔다고 하면 245까지 신을 수 있는데 그렇게 1cm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보통 5mm는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260 신어도 맞고 265로 신어도 맞는데 운동하는 거는 265를 주로 신고요. 신발이 조금 크게 나왔다 그러면 260을 신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그걸 같이 신습니다. 근데 아들은 발의 골이 좁고 저는 발의 골이 넓어요. 그 신발을 신다 보면은 같이 신다 보면 조금 형태는 좀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250mm를 미리 250mm라고 하는 것을 바꾼 신발이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모킹 건까지는 아니어도 증거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 이렇게 보셔야죠. 예? 건진법상 이거 분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금 이제 특검에서 계속 이걸 찾으려고 하는데 이거 못 찾아도 결국은 저는 어 기소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건진 법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 의법 처리할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이것을 끝까지 잊어먹었다고 한다면 250mm를 왜 바꿨냐? 그 판사가 듣는 거거든요. "아 250mm를 왜 바꿨냐?" "아 그냥 뭐 심심해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답변 못 할 거 아니에요. 가방 2개를 280만 원 웃돈을 주면서까지 가방 3개와 250 짜리 신발 하나와 바꿨을 때는 누군가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신에게 요구한 사람이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겠죠 검찰이 특검이. 예? 특검이 그렇게 묻겠죠. 누굽니까 이게. 예? 아니 이놈들이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명품 시계를 뭐 논두렁에 버렸다 이렇게 역으로 조작해 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냥 고통스럽게 만들더니 아니 가방 3개하고 이 명품 가방 3개하고 신발 1개를 어떻게 잊어먹었어요? 그럼 잊어먹은 과정을 설명을 해야 돼요. 잊어먹은 과정이 잊어먹은 게 아닌 게 아니라 잃어버린 과정이 석연치 않은 판사가 안 믿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제가 250 사이즈 크다 그러니까 또 그거 갖고 채팅들 하시네. 250은 조금 큰 편인데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 선거 도왔던 제 본부장 했던 그분도 동모식이라고 하는 그분도 250인지 255에 키가 크니깐 그런 충분히 있어요, 그렇게. 예 250도 그렇게 뭐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좀 큰 거지만 외국인들한테 또 큰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분실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김 씨의 발치수는 그 특검에서 250에서 260 사이라고 하는 것을 어 확인했고 검찰이 인제 유 씨를 불러 갖고 사이즈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고 사이즈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사이즈 확인해 가서 신발 가져왔을 거 신발 가져와 갖고 가져왔으면서 아닌 척하고 인제 저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지금 김건희 김건희 지금 혐의는 여러분 총 몇 개인 줄 아시죠? 김건희 혐의가 지금 총 16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큰 거는 윤석열이죠. 내란. 예? 내란. 윤석열이 건수가 큰 거고 내란죄가 크니까요. 그다음에 특수공무집행방해 그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인제 이게 큰 거는 윤석열한테 가 있고 그러니까 형량이 센 거예요. 종신형 나오는 거죠. 내란 외환죄. 어제 우리 외환죄 잠깐 얘기했죠. 근데 인제 김건희는 뭐냐면 그냥 온갖 잡탕범죄예요. 잡탕범죄예요. 그게 16 가지입니다. 자그마치. 그 수사팀을 한 4팀 정도로 민중위 특검 수사팀을 한 4팀 정도로 꾸렸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 토건. 삼부 토건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삼부 토건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오늘. 들어갔더니 이미 어? 여기 알통이 보이는구나. 한번 보여 드리고. 딱 보이네. 그리고 왼쪽도 한번 보여 드리고 오른쪽도 보여 드리고. 으쌰! 힘 한번 주고. 여기구나.
힘 한번 주고. 자, 힘 한번 쓰고. 으, 예. 오, 예. 힘 한번 쓰고. 예. CJ 킴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떼옵니다. 그리고 뭐 음.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네 개예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건진법사 게이트, 샤넬백 하고 있죠. 그다음에 샤넬백 있고 디올백 있고. 어. 그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휘게 만든 거 있고요. 명태균 김여사 공천 개입구역 이렇게 한 크게 네 개 쪽으로 네 쪽으로 지금 네 갈래로 나눴어요. 네 갈래로. 그런데 이제 보세요. 어 그 삼부토건이요. 삼부토건을 저는 계속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삼부토건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자 보세요. 삼부토건이 오늘 새로 옮긴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종로로 옮겼어요. 원래는 중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6월 30일 날 이사를 했어요. 이거 특검 조심해야 돼요. 전 내부 정보가 빠져나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뭐라 그랬냐면 삼부토건이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좀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늦추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삼부토건 같은 데에는 조성옥 전 회장 같은 경우는 감옥도 갔다 왔고 여러 번 검찰 수사를 받고 그랬었기 때문에 수사 받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 압니다. 내부 정보가 흘러나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내부에 지금도 빨대를 대놓고 정보를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께서는 우리가 3일 날 압수수색 나갔는데 6월 30일 날 이사 갔어. 그러면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내부에서 대놓고 정보를 주진 않지만 여전히 빨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삼부토고는 김건희하고 아주 특수관계고 밀접하게 연루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려진 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삼부토건의 조 회장이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뭐 연결시켜 줬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들은 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삼부토건은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삼부토건은 주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지금 껍데기 회사예요. 실적도 없고요. 상장 폐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회사입니다. 이미 삼부토건은 항상 주가 조작에 이용된 회사이기 때문에 아주 누더기예요, 누더기. 아무 실적도 없고 아무 실적도 없고 그냥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2023년 5월에 김건희가 폴란드를 갑니다. 폴란드를 갔는데 왜 가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서 2년 전에요. 2년 전 5월에 거기를 가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들 몇 개를 데리고 갔는데 그중에 삼부토건이 있어요. 여러분 삼부토건은 이미 20년 전에 김건희하고 연관이 있는 회사예요. 윤석열하고도 연관이 있는 회사고, 권성동하고도 연관이 있는 회사고, 예? 삼부토건에 납품하는 강릉의 무슨 전기 회사의 아들이 김건희 운전하고 그랬던데 아닙니까? 그래서 삼부토건하고 밀접한 데예요. 근데 느닷없이 2년 전 5월에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하는데 폴란드에서 하는데 그걸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전에 참 특이한 겁니다. 2개월 전에 조성옥 회장이 갖고 있던 삼부토건을 2개월 전에 주가 조작의 숨은 실세라고 하는 이모 씨가 중간에 껴갖고 지금 삼부토건 소유자에게 회사를 넘깁니다. 그게 2003년, 23년 3월이에요. 그렇게 넘기고 난 다음에 2달 있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해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갖고 뭐 이런 회사 저런 회사하고 MOU를 맺는데 삼부토건이 맨날 그거 하는데요.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아니에요. 양해각서예요. 그건 언제든지 깨도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MOU 자주 맺어갖고 주가 부양하는데 선수로 활용되었던 게 삼부토건입니다. 근데 23년 5월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MOU 증서를 쫙 주식시장에 뿌리고 그러면서 2달 있다가 2023년 7월 2달 있다가 주가가 그냥 고고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하니까 어떡하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성옥 씨가 회사를 넘기고도 1,400만 주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1,400만 주요, 여러분. 만 주도 아니고 140만 주도 아니고 14만 주도 아니고 1,400만 주예요. 그럼 거의 그냥 2대 주주쯤 됐을 거 아닙니까? 주가가 고공행진으로 쫙 올라가니까 이거를 매각을 하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조작은 왜 나쁜 거냐면 여기 이렇게 되면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일반 서민들, 개미들이 다 피해를 보자는 게 주가 조작 보면 그 이명박, 뭐 조성호 이런 인간들, 그다음에 김건희 이런 인간들을 가만두면 안 돼요. 주가 조작은 일반 서민들이 피해갈 피해를 보는 거야. 그냥 흥에 쳐야 돼, 극형에. 예? 1,400주가 아니라 1,400만 주요. 1,400만 주. 1,400만 주. 난 보도가 이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래요. 1,400만 주는 무지하게 많은 건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게, 예? 근데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범 중에 2단계, 그러니까 2009년 10월 이후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단계가 실시가 돼. 10월 말 이후에. 그래서 10월 말서부터 12월 1월 초까지 이때 주가 조작에 동원된 선수가 누구냐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른바 이제 그 사모펀드 뭐 이제 사기업들이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사설 그 투자 회사인데 BP 인베스트먼트라 그래요. 여기에 대표가 누구냐? 이종호야, 이종호. 이종호가 해병 출신이야. 그 멋진 해병이라고 하는 단톡방에다가 이종호가 그러잖아요. 내일 3부 체크해라 그래. 내일 3부 체크해라.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빵 뜹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는 조작하려고 쫙 빌드업을 했다가 빵 띄운 거죠. 근데 주가 조작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를 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시켰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시킨 거는 누가 참여시켰어요? 김건희가 참여시킨 거예요. 삼부토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김건희는 조성욱 회장하고 20년 동안 관계가 있었는데 여전히 조성욱 회장이 이 회사를 팔아넘기긴 했지만 삼부토건이 주가 조작을 할 수 있게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시킨 것은 김건희다. 그러면 삼부토건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실질적인 오너는 김건희 아니었나? 이런 의심을 저는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BBK 자본했잖아요. 대장동 때도 산업은행인가? 어디지? 어디 은행이야? 아이, 별 기억도 안 나네. 그 은행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은행 쳐라 그래갖고 제가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산업은행. 아씨, 기억이 왜 별로 안 나네. 산업은행이냐? 어쨌든 그래서 그때 대장동도 그래갖고 제가 디펜스 했던 거 아니에요. 대장동은 이 은행이 장난친 거다. 어? 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상장 폐지되면 저기 주식 샀던 그 개미들 그냥 다 또 인생 깨지는 거예요. 집안 깨지고. 그냥 이 주가 조작범들 그냥
이명박 저 BBK 주가 조작범 활보하고 다니는 거 봐요. 그래서 저는 삼부 토건이 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재건 사업에 참여를 했냐? 김건희하고 어떤 관계냐? 그 김건희 이 계좌를 쫙 추적하다 보면 전 삼부 토건께 그리고 저 그 조성욱이 1,400만 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조성욱한테 파킹 시켜놓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실질 소유는 김건희 건데 조성욱 명의로 돼 있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특검도 그 상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1,400만 주를 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가기 전에 2달 전에 이 회사를 팔아. 팔면서도 주식은 팔지 않고 그냥 갖고 있어. 아, 그럼 파는 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위장 매매를 한 거구나. 왜? 자기가 거기 참여해 있으면은 주가 조작범으로 몇 번 감옥 갔다 온 경험이 있으니 그걸 피하려고 일단 오너는 넘겨. 오너 넘기는데 요건 갖고 있어. 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걸 알고 있고 미리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1,400만 주는 본인 게 아니라 본인과 김건희와 윤석열 거 아니겠냐는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걸 그냥 빅 유튜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희수부님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 봤어요? 살아있었잖아요. 예, 잘 살아있었어요. 하나, 화천대유 연결해준 각상도 하나금융. 그렇죠. 하나 맞습니다. 산업은행이 아니라 하나네요. 예. 그거 하나가 대장동에서 발 빼려고 그럴 때 곽상도가 연결해주고 50억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부토건은 조성욱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특히 김건희 것임을 그냥 단순히 주가 조작에 참여한 게 아니라 주가 조작 그 몇 푼 먹으려고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시켜요?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삼부토건은 김건희 것일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오래전서부터 주장을 한 겁니다. 제가 만약 최고위원 들어갔으면요. 삼부토건 털려고 그랬어요. 음. 음. 김건희 뭐 엄마가 재산이 조단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삼부토건에서 이렇게 해서 먹은 게 이건 이제 삼부토건은요. 진짜 화수분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이게. 계속 이제 물이 쏟아져 나 정부가 이거 보면 볼수록 이제 나중에 여러분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수사 끝날 무렵 보면은요. 제가 추정한 게 좀 뭐 저 특검 안 가도 제가 그 이 방송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방송을 누가 하고 저는 방송 출연만 하고 자료 추적하고 그러게 되면 자료는 다 숨어 있거든요. 제가 재판을 오래 받았는데 이런 얘기 있어요. "증거 없는 사건 없다. 증거는 어딘가 숨어 있다. 다만 못 찾을 뿐이다."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찾습니다. 그리고 이 삼부토건 때문에 그때 그 서대문에서 국회의원 나오려고 했던 이규현 변호사인가 검사 출신이요. 지금 그 새날에도 방송 나오죠. 이규현인가 김규현인가 그분하고도 제가 몇 번 통화했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그 군 출신들이 있어요. 군 출신들이. 어 그분들하고도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그 추적하려고. 근데 인제 뭐 그 최고위원 떨어지고 그러면서 인제 더 이상 못 했죠. 김규현 변호사.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부토건을 이미 증거인멸은 다 했을 겁니다. 증거인멸은 다 했고요. 금융위 소속 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25년 4월 올해 4 월서부터 수사를 했습니다. 그 근거를 인제 넘겨줬고 그래서 인제 특검의 포인트는 시세 조종 뭐 김건희, 이종호와 관련 여부, 조성욱 전 회장과 관련 여부 이걸 수사한다 그러는데 제가 포인트 주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 삼부토건은 실소유자가 누군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성이 갖고 있었던 1,400만 주가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러면은 김건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삼부토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뻥튀기게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국가 권력을 쓴 거예요. 이명박하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국가가 재테크야. 국가가 재테크예요.
우크라이나 전 가고 왜 그렇게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부인 모셔오고 막 거기다 그렇게 공을 들인 게 갖고 우리나라 경제 살리고 건설 경제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주식 띄우려고 그런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부토건으로 김건희가 어, 김건희가 심각하게 깨질 거다. 나머지 재벌 뭐 저 돈 그 가방 받고 뭐 뇌물 받고 이런 거는 찍기다시예요. 삼부토건 큽니다. 진짜 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나름대로 상상력과 추론을 갖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make sense 그랬어요. make sense. 합리적이다.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 그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안정적으로 400명을 넘었다가 나라본 광고하면서 300명으로 주저앉아서 계속 조금씩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머지않은 시점에 곧 1000명을 돌파할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굿밤 되세요. 바이바이.